네, 반갑습니다. 2학년 역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기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사를 비롯해서 그다음 이어지는 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골 제국 이렇게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뭐 우리 앞서서 이제 뭐 해이안 시대나 뭐 이런 것들은 배웠었고 이제 우리는 막부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요 무사 정권을 이제 막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일단 해이안 시대 후반에 천황의 권위가 좀 약화되면서 혼란기가 가져왔고 그때 이제 무사들을 그러니까 사무라이죠. 얘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사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런 무사 그러니까 쇼군이라고 하죠. 최고 지배자가 이제 무사 계급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최고 집권자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시행되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봉건제라고 하는 건 영토를 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영지를 다스리는 또 이제 영주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이묘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일본에서도 이제 봉건제가 생겨났다라는 거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사 정권의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무사 정권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한 사람이 세운 최초의 막부이고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자, 요때가 이제 그 몽골이 이제 일본에 원정을 왔던 때입니다. 신풍 카미가제로 두 번이나 막아냈죠. 그때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몽골 침입을 저지했고 그다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는 이제 전국 시대가 전개되던 시기라고 보면 되고 전국 시대는 하나의 이제 지배 어 혼자 이제 최고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다이묘들이 싸웠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무사들이 요게 한 100여 년 동안 이어진 엄청난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때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조총이 유입되기도 했고 서양 문물이 좀 전래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시킨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우리 민족에겐 엄청난 역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란 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이고요. 에도 막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도쿄죠. 그래서 이때부터 도쿄가 일본의 수도로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시기 때 좀 특이한 제도가 바로 상킨코 타이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영주 세력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수도에 일정 기간 머물게 이제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나타난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막부 중심에 이제 막부랑 그리고 번이라고 하는 건 지방제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방을 무슨 번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무슨 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막번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도 막부의 문화 대외교를 한번 보면 요 시기가 이제 농업이나 상공업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하던 시기였고 요때 성장한 계층이 이제 상공업을 하던 계층 뭐 평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서민. 그래서 조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조닌 계층이 성장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조닌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 유행한 것이 가부키, 그다음에 우키요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시기는 그리고 되게 이제 서양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보던 때예요. 그래서 크리스교를 되게 탄압하고 해외 무역을 되게 통제하던 그런 때였지만 여전히 조선 중국과는 교역이 이루어졌고 네덜란드랑은 아주 독특하게 또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수용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덜란드를 당시 홀란드라고 불렀거든요. 유럽에서 그 홀란드를 이제 한자식
발음으로 한자식으로 적으면 화란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네덜란드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이 난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무사정권은 처음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최초의 무사정권 가마쿠라 막부에서 시작을 해서 무로마치 막부로 이어졌고 이때가 이제 전국시대가 전개되면서 최종 승리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원래 오다 노부나가라고 아주 전설적인 쇼군이 있었는데 걔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물려받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완전 종처럼 굴 정도로 힘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윤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명가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을 했고 요때 막번 체제 그리고 뭐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한 상킨코 타이 제도 이런 것도 나왔고 요 당시에 성장한 상공업자들 존인계층이 성장하면서 조민 문화 그러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일본사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약간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슬람 세력이라고도 봐도 되겠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나 뭐 이라크 요쪽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세 대륙을 아우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넓은 제국을 형성했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고요.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셀주크 튀르크가 먼저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를 정복을 했었고요. 요때 아바스 왕조로부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뭐 지배자 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됐고 요때부터 이제 술탄 칼리프라고 칼리프는 이제 뭐 종교적 지배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정 일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는 게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유럽에서는 막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난리 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셀주크 티르크는 몽골의 진입으로 멸망을 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워낙 넓은 제국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소국으로 막 분열이 됐고 그 중에 오스만 티르크라고 한 애들이 다시 이제 제국을 이어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넓은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비잔티움 제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요 제국을 성립시켰던 인물은 오스만 1세라고 하는 거고요. 요때 나오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건 얘들 말로는 그냥 도시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더 시티입니다. 시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티예요. 이스탄불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도시란 뜻이라니까 뭔가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칼리프가 이제 이슬람 세계의 정치, 종교 지배자로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이입니다. 어이. 제가 아이로 적었는데 술레이만 1세입니다. 술레이만 1세 때 이제 전성기였다. 얘들 발음으로는 슐레이마니에입니다. 슐레이마니에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발음까지 모르지만 그냥 표기명으로는 슐레이마니에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슐레이만 1세 때 발칸반도까지 발칸반도는 지금의 그리스가 있고 막 여러 막 무슨 크로아티아 뭐 세르비아 막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있고 그쪽 지역 발칸반도로 이제 진출했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공격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럽 깊숙하게 쳐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함대를 격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넓은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고 동서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하면서 동서 교육이 다시 이루어졌고 근데 결국은 요 지중해 무역을
이제 이슬람 세력이 다시 차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배경이 바로 요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애들,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통치 정책을 좀 보면 티마르 제도라고 해서 일종의 약간 봉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술탄이 다스리는 곳 제외한 영토를 관료나 군인에게 나눠주고 봉급으로 이제 토지의 징세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봉건제 같은 성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 실험의 제도라고 정복지에 이제 워낙 넓은 유럽 애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교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 크리스교 애들을 이제 중에서 인재를 좀 뽑아가지고 이슬람 교도로 개종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라는 곳에 이제 배속을 시키는 형태가 이제 대부 시르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넓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각 민족의 언어, 뭐 종교, 전통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 정책을 했다. 대체로 우리 쭉 역사를 봐와서 알겠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되게 뭔가 맨날 지금 전쟁하고 해서 되게 호전적이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지만 뭔가 늘 보면 되게 관용 정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를 허용하는 이런 밀레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 결국 이 대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에서는 동서교류가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물도 수용하고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죠. 동서양이 만나는 중간 지점을 차지하다 보니까 교역의 아주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했던 곳이 이스탄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뭐 민족 문화 이런 게 다 섞이는 곳이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 바탕에다가 비잔티움 문화도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도 있죠. 티르크 문화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게 다 섞여서 나타났다. 미술적으로 보자면 아라베스크라고 약간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라베스크 무늬는 약간 뭔가 형상이 뚜렷하게 막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측덩굴처럼 그런 이제 무늬가 좀 발달했죠. 좀 예쁜 것 같아요. 저 그 사마르칸트나 뭐 저기 우즈벡 갔을 때 부카라 이런 데 갔었거든요. 그때 막 모스크나 이런 거 보면 아라베스크 무늬가 정말 좀 아름답습니다. 생각보다. 보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이런 것들 워낙 상업이나 뭐 아니면 교육이나 무역 이런 거 하려면 천문학, 지리학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셈 잘하려면 수학이 발달했겠죠. 그다음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초기에는 하나의 돔이랑 넓은 홀 이렇게 최대한 많은 이제 신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홀을 많이 만들었는데 후기에 가면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좀 받아서 여러 개의 돔이 중첩된 형태. 대표적인 것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죠.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요거 보러 한번 갈까 싶었는데 이스탄불이 지금 약간 좀 다시 중동이 전쟁이 좀 휩싸여가지고 조금 힘들어졌을 것 같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카페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건 여기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원래 커피를 마시는 사교의 장소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카프베라고 여기선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카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튤립 정원 이런 것들도 되게 유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막 튤립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튤립을 엄청나게 많이 길렀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덜란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 이제 튤립이 원산지였다. 그래서 여러 문화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되게 번영을 했고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세계를 더 이어서 이제 무굴 제국이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칭기즈 칸이
무너지고 나서 자신이 이제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놈이 바로 이 티무르라고 하는 놈인데, 이 놈이 이제 중앙아시아 여러 유목민족을 통합한 다음에 몽골 제국을 자기가 부활시키겠다라면서 만든 게 티무르 왕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팀으로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수도는 사마르칸트. 제가 우즈벡 갔을 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요 사마르칸트랑 그리고 부카라라고 하는 요 이제 중앙아시아 있는, 지금의 이제 우즈벡에 있는 곳이지만 요 티무르 제국의 아주 중심지였겠네요. 이쪽이 이제 엄청난 교육로, 교육 도시로 되게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자, 그 뒤에 이제 우즈베크인에게 결국 멸망당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티르크인들하고 페르시아인들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는.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지역으로 분열돼 있다가 그 이란인들 중심으로 대이란국을 만들겠다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사파비 왕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현대에 있는 이란, 역사의 시작이 요 사파비 왕조에서부터 찾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한 1501년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건국자는 이스마일 1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 내세우면서 건국을 했고요. 국교는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시아파랑 수니파랑 차이를 구분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날 거고요. 살짝 힌트를 주자면, 자, 무함마드의 혈통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시아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페르시아 전통적 군주 칭호인 샤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샤. 몽골에서는 칸, 유목민족들이 보통 칸이나 한, 가한 이런 걸 막 썼는데, 여기서는 샤라고 썼습니다. 다음 전성기는 5대 왕이었던 아바스 1세 때 이제 전성기였고요. 요때 이스파한으로 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한 이제 이란에 있는 지역 도시, 오아시스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요. 되게 여행 가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이란을 뭔가 갈 생각도 안 들고, 지금은 또 전쟁 중이라서 좀 그렇죠. 다음 무굴 제국 한번 보겠습니다. 무굴이라고 하는 말은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무굴 제국은 사실 몽골 제국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바부르란 애가 결국 건국을 했는데, 요놈이 티무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티무르가 자기가 칭기즈칸의 후예다라고 자처했으니 바부르도 결국은 자기가 몽골족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 이름이 무굴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악바르라고도 하는데, 자, 요 사람이 이제 북인도 전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수도를 아그라로 삼았다.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썼다, 이렇게 우리 사실 다른 역사들보다 이런 좀 뭔가 주변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양사, 유럽, 그리고 중국사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요때 관용적 정교 정책 하면 아크바르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아우랑제브 항제란 사람입니다. 아우랑제브 황제는 남인도를 정복했고, 그러니까 북인도 전체를 점령한 게 아크바르라면 남인도까지 다 정복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토를 더 넓힌 사람이 바로 아우랑제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상 아주 최대 영역을 차지한 게 요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사람은 관용 정책을 버리고 이슬람 제일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점차 이제 힘을 잃게 되면서 18세기 서양 세력이 막 들어오니까 결국 무굴 제국은 쇠퇴되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영국령으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죠. 자, 무굴 제국의 문화 한번 보면, 자, 원래 이제
기본 바탕은 인도 지역이니까 인도 문화에다가 이슬람 문화가 좀 합쳐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시크교입니다. 시크교는 뭔가 느낌이 되게 좋죠. 말이 시크교는 힌두교랑 이제 이슬람교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뭐 세미라 무굴 회화가 유행했다 뭐 한번 생각해두고, 대표적인 이제 문화재 하면 타지마을입니다. 타지마을은 우리 많이 봤죠. 그 알라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도랑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뭐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뭄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무덤을 만든 게 사실 타지마을인데,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건축물이고 요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시크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게 뭐 암리차르시의 뭐 그 황금 사원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수업 때 굳이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기타사 부분은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에 신학로 개척이랑 그다음 절대왕정하면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